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낙폭이 제한적이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낙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빠지더라도 확인하고 빠지는 게 맞겠죠. 그죠? 오르더라도 확인하고 오르는 게 맞을 거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빠졌다 하지만은 방향성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여전히 혼조세, 방향성 탐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빠져봐야 의미 없고 지금 조금 올라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삼각 수렴형이든지 아니면 박스권이든지 해가지고 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위다 아래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그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 유로존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로존 물가지표가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하라고, 일단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반적으로 높은 거는 여전합니다. 코어 물가 높고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헤드라인 물가도 상당히 높고요. 예상치를 뭐 헤드라인이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죠, 그죠? 여전히 물가는 높습니다. 이로 인한 반응으로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에 일단 달러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달러가 이제 저 지표가 나오고 나서 이 조금 좀 빠졌었는데 미국 증시 개장하니까 다시 다 되돌리더라고요. 달러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왔다 뭐 이 정도 반응. 그러니까 별 반응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표에 대해서. 하여튼 인플레가 높음을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올랐죠. 뭐 저 물가지표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FOMC 회의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뭐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금리와 달러는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근데 딱히 이 유로존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저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은. 근데 일단 달러와 금리는 FOMC 회의를 보이고 강세를 보였다.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살짝 안착하는, 턱걸이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죠. 순리대로 일단 잘 가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잘 가고 있긴 한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먼저 오른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야,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고 안 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계속해서 막 금리 올린다고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을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내놓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거 말고도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은 지금 상당히 많긴 해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뭐 미국의 뭐 셧다운 우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높은 것도 이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질 일은 일단 떨어질 만한 이슈는 일단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만한 이슈, 대표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 있죠. 경기 침체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이거 두 개가 확실한 건데 근데 지금 이거 둘 다 일단 가능성이 좀 멀어 보이긴 하죠. 그죠? 미국 경제는 좋다며요. 계속해서 좋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단 낮게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는 거고 연준이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가 좋으면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일단 떨어질 만한 이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야 될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좀 먼저 일단 금리가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척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좀 많이 빠졌던 거 여기서 일주일가량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아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많이 빠졌던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하여튼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계속해서 정상화되어 가고 있죠. 장단기 금리도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2년물 금리 한번 볼까요? 2년물 금리도 어젯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라서 전고점에 바싹 갖다 붙었어요. 여기
사실 정고점을 뭐 사실상 턱걸이로 지금 이제 턱걸이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역사적인 고점이죠. 3월 달에 은행 위기 터지고 나서 만들어냈던 2년물 금리의 이 고점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도전하고 있어서 사실상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걸 보면 연준이 higher for longer 할 만한 그럴 만한 좀 우려가 좀 퍼지고 있다는 게 좀 일단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연준의 행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등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증시는 조금 좀 악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근데 뭐 특별한 섹터가 뭐 딱 뭐 네. 그냥 뭐 전반적으로 혼조했죠. 예, 특별한 뭐 어떤 특정 섹터가 확 빠지거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색깔이 고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 예. 그리고 이 딱히 FOMC 회의 우려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보시면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뭐 IT 빅테크들 비교적 잘 버티고 있죠. 아마존 빼면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젯밤 증시에는 사실 뭐 그렇게 어젯밤 증시는 사실 그냥 뭐 말 그대로 혼조했던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겉으로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뭐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뭐 전반적으로 혼조했던 것 같습니다. 만기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조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막 훅훅 빠져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긴 한데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잘 버티고 있는 거는 결정적으로 애플 때문이겠죠, 그죠? 애플 좀 잠깐 봐야 될 겁니다. 애플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애플이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다고요. 애플이 여기가 직전 저점인데 여기에서 반등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올라가는데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빠질 수가 있겠냐고요. 빠질 수 없죠. 그럼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제한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약했던 건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약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뭐 살짝 약했던 정도에 일단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저점 정도까지 다시 지지력을 테스트하러 내려왔는데 일단 별로 지지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나 진짜 중요한 자리는 사실 여기거든요. 아직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까지 아직 터치도 안 했어요. 사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이 보시다시피 여기와 지금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이 어느 정도 좀 갭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물론 문제가 크게 되긴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래쪽에 진짜 중요한 지지선도 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그만큼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강한 거지 지금 위쪽에서 다중 고점형을 만들어낸 것도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저항을 착실하게 이렇게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이 정도. 어젯밤에 하여튼 반도체가 좀 더 약했다. 예. TSMC 뭐 그런 TSMC에서 반도체 전망을 뭐 안 좋게 봤다.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 2거래일 연속으로. 그래서 뭐 요까지 보면은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뭐 조금 약했다. 이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가 뭐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아직 뭐 그렇게 표현하기엔 조금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머리가 많이 크긴 컸죠. 엔비디아가 무시할 수 없게 시가총액이 커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기존 IT 빅테크들의 아성을 넘어서기에는 그 얘네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애플의 절반,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정도가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비디아 사실 한 놈이 큰 거지 나머지는 작거든요. 그래서 물론 반도체가 요즘에 핫한 심리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저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섹터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얘네의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반도체 지수가 아무리 움직인다라고 해도 반도체 지수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기 IT 빅테크들 흐름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맨날 애플만 보여드려서 오늘 좀 오래간만에 다른 것도 좀 볼까 하는데, 이게 지금 애플의 모습이죠. 애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난번 역사적 고점 자리였던 자리인데요. 이게 이제 21년 겨울, 22년 봄에 만들어냈던 그런 고점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지난번 올랐던 게 오버슈팅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별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리고 이렇게 고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도 좀 일단 부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서 애플의 상승, IT 빅테크의 상승도 그 애플의 상승도 좀 많이 좀 제동이 좀 걸린 상태이긴 합니다. 다른 거 볼까요? 시가총액 2등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21년 겨울, 22년 봄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가 중요한 역사적인 고점 자리가 되겠죠. 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 자리보다 낮아요. 대놓고 이 자리보다 낮고, 이 자리를 잘 활용을 해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어떤 3중 고점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중 고점형. 하나, 둘, 셋. 3중 고점형 만들어내고 어떤 고점 패턴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아직 직전 저점을 여기를 붕괴시키진 않아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존 정도까지만 볼까 하는데, 아마존은 뭐 볼 것도 없죠. 아마존은 이미 언제죠? 2020년, 21년에 고점 매물대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대놓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뭐 그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봐야 그냥 또 다른 고점대가 하나 더 또 다른 저항이 하나 더 생기는 거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이 많이 제한되고 있거나 뭐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기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좋긴 해요.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비하면 아마존이 가장 좋긴 한데, 그죠? 가장 단기적인 흐름은 좋단 말입니다. 상승 추세 아직도 가고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지난번 역사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아마존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다른 종목들은 여기 혹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으니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다.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까지만 볼까요? 테슬라도 비스무리합니다. 테슬라도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큰 박스권 혹은 뭐 그죠? 하여튼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이런 자리들이 중요할 텐데 그죠? 답답한 상황이다. 매물대에 갇혀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종목들이 좀 힘을 좀 잃었기 때문에 뭐 일단 미국 증시도 좀 계속 좋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정말 그 무패 신화, 뭐 거의 뭐 세계 최강 증시다라고 불렸던 이런 나스닥이지만은 지금 나스닥 지수가 2021년 겨울, 22년 봄에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빌빌거리는 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봤고, 하여튼 어젯밤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여기 그죠?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일봉상에서 보면 한 15,270, 28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직전 저점 지지력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하락이 좀 제한됐죠. 그죠? 애플도 안 빠지고 지지선도 있고, 그러니까 하락이 제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아직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분봉으로 봐도 잘 보이죠? 분봉으로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자리가 지금 15,460 이 자리가 일단 어떤 하방 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거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지력들이 있죠. 직전 저점으로서 분봉에서 보면 조금 값이 다릅니다. 분봉에서 보면 한 15,260, 70 정도대까지 이 값이 좀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이 자리 지금 갇힌 거예요. 그죠? 박스권 갇혀 있습니다. 위아래로 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구간이다. 방향성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도 비슷하죠? S&P도 뭐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이 있고요.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고,
하여튼 근데 지난번 음봉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아직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또 올랐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미국 증시가 좀 약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유가는 보시면 어젯밤에 오르다 빠졌죠, 그죠? 국제유가 어젯밤에 오르다가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미국 증시 한참 개장 중인 그 미국 장중에 유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아랫꼬리가 달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증시 아랫꼬리 많이 달렸죠. 근데 국제유가가 빠졌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제 갭상승 출발하더니 결과적으로 다 되돌려서 음봉으로 마감했다. 이런 것까지를 일단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저항이라고요. 91달러, 92달러.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인데 이제 저항대 왔으니까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자리에 와서 일단은 이런 거는 증시에 좀 우호적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추세적으로 워낙 강해서 일단 부담스럽죠. 여기까지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조금 좀 부진했습니다. 유럽 증시 좀 빠졌지만은 얘도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박스권 혹은 뭐 이렇게 뭐 수렴형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박스권이다. 답답한 구간이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또 매파적인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빨리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봤고요. 여기쯤에서 좀 재밌는 좀 이 기사나 데이터 좀 한두 가지만 좀 볼까 하는데요. 요거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자산운용 아시죠?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이제 가치투자의 명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한국의 증권사입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지만 가치투자를 원래부터 해왔고 잘한다라고 그 대표적으로 소문이 난 건 신영증권이죠. 신영자산운용 얘네인데요. 얘들이 국민연금 위탁자산을 전액 회수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저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아서 좀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그 일임 운용 잔고가 급감할 때까지 이렇게 펀드가 힘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끈덕지게 가치 투자를 고집해 온 거죠, 그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요즘은 시장이 성장주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나스닥과 IT 빅테크와 뭐 테슬라가 어쩌고 뭐 빅테크 엔비디아가 어쩌고 애플이 어떻고 전부 다 가치주는 아니죠. 가치주라고 분류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죠. 지금은 전부 성장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 투자한다고 하는데 애플을 사고 뭐 그러겠어요, 그죠? 같이 투자하는데 성장주라고 알려지는 한국의 성장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IT 빅테크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에코프로 같은 거 있을 수 있겠고, 뭐 하여튼 뭐 2차전지 친구들, 또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친구들, 또 그리고 뭐 일부 테마주들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는 성장주로 분류가 됐겠죠. 한국 증시에서도 사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같이 투자한다면서 저런 종목들을 펀드에 담을 수는 없었겠죠. 펀드 철학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펀드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에서 위탁자산을 전액 회수해 나가는 이런 일까지 생겼다라는 건데요. 하여튼 가치 투자만 끈덕지게 하는 이런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그만큼 지금 성장주의 과열이 좀 그만큼 성장주의 과열이 심각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든 이 사이클이 있긴 있거든요. 계속 하나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는 성장주가 좋았다, 언제는 가치주가 좋았다, 언제는 성장주가 좋았다, 가치주가 좋았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고 도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성장주의 랠리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 거의 끝까지 와 있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를 좀 하나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영자산운용이 이렇게 코너에 몰린 정도를 보면 그만큼 진짜 한동안 그 성장주의 랠리가 거셌다. 그만큼 가치주들은 소외됐다라는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기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할 게 좀 많죠. 물론 이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시장 상황에 맞춰갖고 펀드를 운용했어야지. 더군다나
기관 투자자 아닙니까? 그 나름 이런 운용 사면은 나름 이런 운용 사면 일단 뭐 생존에 뭐 집중을 해갖고 시장의 유행에 좀 올라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하여튼 뭐 가치 판단은 뭐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만큼 그죠? 예, 그만큼 성장주의 랠리가 좀 심했다. 가치주들이 그만큼 소외됐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긴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와 비슷한 사례, 뭐 물론 이거 한국은 아닌데 비슷한 사례. 예를 들면 2000년 IT 버블 때 워렌 버핏이 이런 수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좀 겪긴 했거든요. 2000년에 IT 버블이 있을 때 나스닥이 막 폭등할 때 워렌 버핏 수익률이 형편이 아주 없었습니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곤 했죠. 봐라 저거 맨날 가치 투자만 한다고 워렌 버핏 저거 맨날 가치 투자한다고 설치더니만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닷컴 추종 안 하더니 수익률이 안 좋네. 그때 당시도 사실 워렌 버핏 욕하던 사람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저 봐라 시류에 유행에 올라탔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유행에 올라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큰 일을 당하긴 했죠, 그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그 뒤로 20년째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하여튼 그만큼 지금 시장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인 것 같다. 이 정도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뭔 이야기 할 거냐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뭐 심각하다. 또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23년이죠. 23년 9월쯤 됐는데, 사실 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추정치겠죠. 그죠? 아직 23년이 안 끝났으니까.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GDP 대비 미국의 재정 적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슬슬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23년 추정치들 이런 게 나온 거 있긴 한데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5에서 10% 사이 이렇게 보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5에서 10% 사이. 조금 좀 많다라고 보는 쪽은 지금 보시면은 한 거의 뭐 마이너스 10% 언저리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이요. 네. 미국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0% 가까이 된다라고 보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건 보시면 BOFA에서 내놓은 자료고요. 요거는 어디더라? 요거는 재무부 요건 웰스파고에서 내놓은 거네요. 웰스파고 은행에서 내놓은 데이터인데 하여튼 이런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건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본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저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정부가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데이터는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지금 연준에서는 페드에서는 지금 긴축하고 있지 않냐. 페드는 긴축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이렇게 돈을 공격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난번 역사적인 평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70년 뭐 이때부터 나왔던 평균은 마이너스 3.5인데 지금 역대급으로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역사적 평균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재정 적자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페드에선 긴축하고 있는데 쟤네가 저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인플레와의 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와의 싸움은 안 좋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 당연히 그죠? 연방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푸니까 인플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연방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풀어대니까 경기 침체도 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된 겁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한 번쯤 더 좀 생각을 좀 연장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연방정부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 어디서 나서 돈을 쓰냐고요. 결과적으로 채권 발행하고 있죠. 그죠? 우리 알고 있죠. 대규모 채권 발행하고 있는 거.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 참가자들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이자 부담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얘네가 결과적으로 연체율과 부도율 늘어나면서 신용위기를 낳고 있는데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착륙 뭐 어떤 금융위기가 없이 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근데 계속해서 얘네가 돈을 풀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신용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또 위기가 날 수 있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돈을 안 풀면은 인플레는 잡힐 수 있지만 경제가 급속히 식어버릴 위험이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계속 돈을 풀면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또 어떤 신용의 문제가 생기면서 위기가 올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정부의 힘으로는 막기 어려운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좀 많이 있는 저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죠, 재밌는 거. 연방정부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정부가 돈을 써도 달러는 강세다.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만약에 한국이나 뭐 유로존이나 다른 나라들이었으면은 저 나라 통화는 개박살 났을 겁니다. 박살 났을 텐데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미국이니까 저렇게 돈을 찍어내고 뿌려도, 물론 뭐 돈을 지금 찍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렇게 돈을 써도 달러 가치가 멀쩡하다. 저것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 달러 가치는 뭐 금리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돈을 저렇게 썼으면 원화 가치는 박살 났을 텐데 미국이니까 달러가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정말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긴축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돈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왜 인플레가 안 잡히지?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 저도 좀 처음 봐가지고 요거 좀 재밌다 싶어서 좀 갖고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있고, 금리와 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다? 대략적으로 좀 감이 좀 오긴 오죠. 예. 우리 어떤 큰 하방 투자 아이디어는 이런 걸로 인해서라도 뭐 일단 지지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오늘 2차 전지 올라오네요. 그러면 오늘 그 코스피가 조금 약하고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할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이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를 안 보여줬었는데 오늘 보여주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죠?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습니다. 한 일주일가량 여기서 버텼고, 이 아래쪽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오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오랫동안 힘을 모았었기 때문에, 빠져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급등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위기가 좀 극복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연적으로 나와야 될 반등 정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그러면 오늘 그럼 코스닥은 조금 강할 거고, 그럼 아마 코스피에선 돈이 좀 빨리지 않을까 오늘 코스피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 7만원 재차 저항 한번 더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부진 어쨌든 계속 되고 있고요. 하지만 선물 340 부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물 340 부근 중요한 자리니까 뭐 오늘 싸우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직전 저점 앞두고 양봉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까지는 좀 뭐하고, 하락이 좀 지연되고 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율은 계속해서 25원 지키고 있죠.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